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화폐와 미국 부동산 시장 등 다양한 주제로 또 얘기를 풀어가 보려 하는데요. 홍익희 세종대 전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이제 이 책을 갖다 보니까 이제 출간하셨는데 돈의 인문학, 예, 그리고 이제 여러 강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시대는 가고 주식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간단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한번 좀 그거는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인 젊은이들을 위해서 단기 전망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이 같다는 얘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미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여기에 비례해서 주택 수요가 동시에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주택 수요는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요가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1인 가구가 팽창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멈추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자산 구성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인데, 우리나라가 유독 집에 대한 집착이 커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네. 특히 중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계의 자산 구성비가 부동산 비중이 자그마치 한 76%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 비중은 한 22%뿐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미국은 그게 반대입니다. 네. 부동산 비중이 30%고 그쪽에는 금융자산 비중이 한 70%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제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그런 방향으로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질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존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주식 가격의 상승폭이 지난 32년간 주택 가격의 상승폭보다는 훨씬 더 컸어요. 예. 그건 앞으로는 사실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훨씬 이제 낫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은 가고 앞으로는 주식 시장이 열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수익률 자체도 지금 주택이 주식 가격보다 못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가 지금 최근에 미국 부동산 상황이 심상치 않다 뭐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모기지 연체율도 많이 높아졌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이 영향이 워낙 크니까 어떨까 좀 궁금하거든요. 미국 주택 경기는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연준에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로 주택 가격은 오히려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현상은 도심의 고급 아파트들은 그렇게 하락 내지 폭락을 하고 있는데, 교외 주택은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돼서 가격이 또 오르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심은 빠지고 교외는 활성화되고 대도시는 하락하고 지방도시는 가격이 오르고, 이거를 평균을 내보면 그럼에도 가격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모기지 연체율이 2분기에 8.2%인가 그 정도가 돼가지고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도 더 높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지난 3월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 정부가 아주 재빠르게 조치를 취한 게 있는데, 모기지 연체가 예상되는 사람들은 유예를 신청하라 라고 그래서 그때 한 360만 가구 정도가 신청을 했어요. 그게 전체 모기지액의 7%가 넘는 금액인데, 그런데 이 수치를 제외하고 8.2%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높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석 달 이상 연체돼서 압류돼서 경매에 나갈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압류 당할 것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600만 채를 넘어가는데 50만 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압류된 숫자가 사실은 420만 호예요. 아, 그 수치보다 지금 훨씬 지금 많다. 많아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모기지 납부 유예를 최대 1년간 받아줬기 때문에 네. 내년 2월까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유예 허가를 받았는데 문제는 내년 2월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전망하기에는 내년 2월 그 유예 기간이 끝나면은 4배 정도 연체가 폭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미국 부동산을 보면 겉으로는 부동산이 호황입니다. 근데 속으로 이게 골마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였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미국의 빈부격차에 있어요. 미국의 빈부격차가 상위 10%가 미국 전체 자산의 한 70% 내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나머지 90%는 미국 전체 자산의 한 20% 남짓인데 문제는 하위 50%는 미국 전체 자산의 1.4%뿐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자산이 없어요. 양극화가 심하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 하위 50%가 모기지나 집세를 잘 내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 태반이 지금 그 모기지나 집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좋은 시장인데 집세나 모기지를 못 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가구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못 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유예 조치를 하고 뭐 나중에 동결했다가 집할텐 내기 하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수치에 와 있는 거죠.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이제 우려하셨는데 그 뭐 연체율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근데 그런 실질적인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게 뭐라고 좀 혹시 예상을 하십니까? 결국 그거는 그 연체가 그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으로 생겨서 그 2008 금융위기가 그 모기지 연체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그거보다 이제 더한 상태가 와서 완전히 그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예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고 난 다음에 몇 가지 보완을 했어요. 미국 정부도. 예. 즉 예전에는 집값만큼 다 대출을 해줬다면 지금은 자기 돈 20%를 그 종잣돈으로 내고 나머지 80%만 대출해 준다거나 몇 가지 위험적인 요소는 마치 개선을 했음에도 그때보다 지금의 상황이 연체가 한 서너 배 이상 커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도 이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미국 부동산의 문제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겉으로 보기엔 호황인데 속으로 골마가고 있다. 네. 근데 이 속으로 골마가는 속도와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이걸 미국이 어떻게 특단의 대책으로 이거를 관리해 나갈 건지가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 상황이 이런데 예. 연준은 이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사실은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해요. 네. 아시다시피 연준은 통화 정책으로 그 경기를 부양하는데 통화 정책이라는 건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하는데 기존의 양적 완화는 금융권 즉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풀렸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담보의 여력이 있는 그 상위 1%들이 주로 가져가서 그 자산 증식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사고 뭐 부동산도 그렇죠. 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면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려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소득 불평등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정계나 재계 사람들이 양적 완화의 문제, 이 통화 정책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들 생각하고 이제 반성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통화 정책이 있는 사람들의 배만 불려주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는 크게 혜택이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 연준이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재정 정책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돈을 풀어라.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가지고 계속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재정 정책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돼서 돈이 풀리면은 직접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상반기에 미국이 재정 정책으로 3조 4,500억 달러를 풀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연준이 푼 거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립니다. 네. 연준은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미국 재무부가 지금 하고 있는 재정 정책은 메인 스트리트, 곧 기업가 소비자들이 있는 실물 경제에다 돈을 푸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쓴 돈을 보면 개인한테 가장 많이 줬어요. 그 다음에는 기업 대출입니다. 즉 연준은 월스트리트를 통해서 그 금융권에다 돈을 푼 반면에 재무부는 타켓을 명확하게 선정을 해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양만큼을 점적 관수식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갖는 함의가 사실은 큰데 통화 주도권이 이제는 연준으로부터 정부로 넘어왔어요. 네. 그리고 연준은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큰 돈을 그렇게 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적 완화로 돈을 풀면은 사실은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소득층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들이 당장 살 수 있게 그리고 집세를 낼 수 있게 그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이 경제적인 난국을 이제 헤쳐나갈 텐데 그런 의미에서 그 재무부가 하는 재정 정책은 예전에 연준이 했던 통화 정책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네. 그 효과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기본소득하고 약간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지금 하는 방식이.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네. 이번 경기 부양책에 사실은 기본소득하고 현대 그 통화 이론을 전격적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간 사실은 기본소득이 나왔을 적에 뭐 좌파적인 사상이다, 뭐 포퓰리즘이다 해서 그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기본 체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즉 하부 구조가 무너지면은 이제는 상부 구조도 같이 무너집니다. 네. 있는 사람도 같이 무너져요. 예. 이게 부동산 시장이건 주식 시장이건 아니면 실물 경제건 이게 무너지면은 상부 구조라고 안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저소득층을 살려내야 돼요. 네. 지금 예. 그거는 저소득층이 이뻐서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끔 네. 지원을 하는 거죠. 미국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우리 국내 부동산도 지금 상황이 좀 어떨지 몰라가지고 궁금해할 텐데 미국은 미국대로의 그런 이제 위험 요인이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최근에 너무 급등을 했거든요 아파트 값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담보대출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계부채, 가계빚이 굉장히 좀 위험 수위에 있다라는 그런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국내 부동산은 어떻게 좀 결국은 자산 시장은 미국이 주도를 합니다. 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시장 들여다보고 우리 시장이 같이 움직이듯이 사실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꺾이면은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같이 꺾여요. 네. 그래서 일종의 선도 지표로서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트렌드, 즉 원격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도심의 고급 아파트를 피해서 오히려 쾌적한 교외로 나오는 이런 트렌드가 지금 굳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원격이 설사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재택근무는 이제 일상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비싼 곳에 들어갈 살 필요가 없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강남이 비싼 것도 직주 근접의 원칙에 의해서 고급 일자리가 많은 곳에 가까이 살수록 교통편도 가깝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건데 예. 이제 원격 근무나 재택 근무가 일상화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코로나 같은 이러한 그 전염병의 그 저기에 노출되지 않으려면은 이제는 굳이 임금 밀도 높고 값비싼 곳을 선호하는 이러한 풍토는 이제 약간 이제 누그러들겠죠. 이제 예. 그게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맨하탄하고 실리콘밸리거든요. 네. 거기 지금 임대료가 거의 반토막 나다시피 하고 있고 네. 그 고급 아파트들은 지금 주택 가격이 20% 30%씩 막 떨어져요. 근데 그러한 요소도 우리나라도 그럼 그렇게 갈 거라고? 아니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갈 거라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네. 하여튼 그러한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다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국가로도 전파되는지 이제 그런 사항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죠. 예. 부동산 대신 아까 주식 시대가 열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있는데요. 예. 뭐 최근에 이제 그 해외 증시 투자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좋은 점이고 또 어떤 점이 좀 경계해야 될 말하자면 단점인지 즉 장단점을 한번 궁금한데 설명해 주실까요? 미국 증시는 우선 지금의 어떤 그 불안한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지금은 일단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런 위기의 경기 침체에 이렇게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힘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나중에 실적 장세나 이런 게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또는 투자자들이 이제는 연준이 자산 시장을 위해서 돈을 풀지 않겠구나. 예. 즉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연준이 돈을 풀 여력이 없구나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이 꺾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눈치 장세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약간 꺾이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좀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하면서 이게 어느 쪽으로 흐를지를 좀 보셔야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그 테크 기업이나 어떤 혁신의 나라거든요. 예. 미국의 혁신의 속도는 사실은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위기만 넘길 수 있으면 다시 그 혁신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위기를 무난히 극복하면은 다시 달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그럼 지금은 좀 관망하다가 예. 좀 투자의 타이밍을 좀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위험한 요소는 이렇게 힘들면은 연준이 돈을 풀어야 될 텐데라고 이제 투자자들은 생각을 해요. 기대감이 있죠. 예. 그런데 실제로 연준의 내막을 보면 연준이 사실은 돈을 풀기 힘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의 자본주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연준의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이런 것들의 반성에 의해서 지금 재정이 치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재정이 치고 나와서 저소득층을 살려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투자자들은 계속 연준 의장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데 연준으로서는 사실은 지금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단들이 다 소진된 상태고 금리도 거의 다 내렸으니까. 예. 그래서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연준이 직접 할 여력이 없으니까 대형 상업은행들을 통해서
그 시중에 국채나 모기지증권을 이렇게 사들이게 했어요. 그 중국은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V자 반등을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속 경제 성장률도 지금 뭐 2분기에 3%대, 그다음에 4분기 거의 5%대까지 증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 증시는 또 그렇게 많이 오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괴리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거죠? 우선 중국의 이제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 투명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통계를 잘 못 믿는다거나, 예. 그 다음에 외환 시장 자체가 지금 폐쇄되어 있는 사회고, 그 다음에 그래도 공산국가다 보니까 자유주의 시장을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느 때 계획경제나 국가의 간섭이 있을지 모르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미중무역 전쟁으로 디커플링의 어떤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스마트한 나라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그 힘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계에서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네, 그렇죠. 그런데 경제 규모조차도 앞으로 한 7, 8년 후 정도 되면 미국을 추월할 거예요. GDP 말씀하시는 예, 거죠? GDP 자체가. 예. 그러니까는 무역 자체 규모도 지금 세계 최대인데다가 앞으로 한 8, 9년 정도 후에는 그 실질적인 경제 규모조차 미국을 그 능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때쯤 되면은 아시아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합니다. 네. 즉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해지고 커질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국 주식시장은 커질 수뿐이 없는 시장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많은 리스크가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질 수뿐이 없는 그런 국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볼 적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중국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중국 위안화하고 아주 연동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역이나 환율 자체가 이렇게 공동운명제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은 미중무역 그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리스크 요소들이 많지만은 이거를 큰 그림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도 우리와 중국은 같이 갈 수뿐이 없을 겁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중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고 그 시장을 좀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교수님도 이렇게 주식도 좋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금과 은 투자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그 금과 은이 고점에 비하면 지금 좀 떨어진 상태더라고요. 앞으로 이게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지 그 전망하고 또 왜 이렇게 금은 투자를 강조하시는지 이거 한번 설명. 아니 그거는 뭐 제가 강조하기보다는 사실은 그 레이 달리오 얘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 최대 헤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은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다.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한마디로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그 양반은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원금도 늘어나고 이자 지급액도 그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의 패러다임이 10년마다 바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금의 시대가 올 거다. 그래서 또 하나는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원자재를 그 양반은 추천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지 말고 그 다음에 일반 국채도 갖고 있지 말고 그 물가노자 국채, 금이나 은, 그 다음에는 그 원자재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사실 그 얘기에 동의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금과 은이 이러한 인플레이션, 달러가치 하락 시대에는 상대적인 그 가치 보존의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기가 회복할 적에는 금보다 저는 은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은은 산업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수요가 이제는 거의 한 60%에 도달해요. 그래서 경기가 나쁠 적에는 은 가격이 떨어지는 속도가 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의 2배 이상 은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치솟아 올라갑니다. 그 이제 은 수요가 높아지고 앞으로 은 가격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JP 모건 이제 은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최근에 뭐 몇 년 전부터 은을 굉장히 많이 매집하고 있다 이런 그 뉴스를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러는지 뭐 이해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 달러 하락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엣지 정도가 이제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에는 JP 모건 자체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나중에는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적에는 그 갖고 있는 그 막대한 은이 그 기초 자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JP 모건이 은에다 이렇게 그 집착하는 이유는 사실은 JP 모건이 2011년도부터 은 매집을 시작했는데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공경은하게 앞으로는 외환 보유고에 달러 표시 자산을 편입시키지 않겠다. 즉 미국 국채를 사지 않겠다. 금을 충족시키겠다라고 그랬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걸 공경원하게 그냥 놔둘 수 있는 성질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앙은행이 그런 식으로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으로 달려가면은 즉 그거는 달러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 선물 시장의 증거금을 대폭 계속해서 올림과 동시에 시중에 단기 금리를 올려버립니다. 금은 단기 금리한테 가장 큰 이게 쥐약이에요. 가만 놔두면 이자 붙지 않는데 단기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단기로 돈을 넣어주면 여기는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선물 시장에서 실제로 대량의 매물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이런 몇 가지 그 연합 작전으로 금값을 누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온수당 1900불까지 갔던 금값이 온수당 1100불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은을 매집하던 조지 소로스나 폴 앤 존슨 헤지펀드가 수십억 달러씩 손해를 봅니다. 그 후 헤지펀드는 두 가지 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경제의 대세, 즉 흐름에 맞서지 말라. 또 하나는 정부에 맞서지 말라. 교훈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JP 모건이 금이 아닌 은으로 방향을 튼 거죠.